미술이 쉬워지는 시간 파랑깃발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가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대표적인 기적 7가지를 정리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이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살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또 보면 무리를 걸은 기적,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 이렇게 대표적인 7가지 예수가 행한 기적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기적인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을 작품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요. 카나의 혼인잔치라는 작품입니다. 보면 굉장히 큰 작품이고 등장인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작품은 파올로 베로네세가 그렸습니다. 이분은 이탈리아 중에서도 베네치아에서 르네상스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화가로 인정받고 있는 화가입니다. 우선 카나의 혼인잔치라는 작품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란 곳은 나사렛이라는 지방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지방 바로 옆에 보면 이 카나라는 조그만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잔치가 열린 거죠. 예수와 예수의 어머니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겁니다. 베들레헴과 나사렛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는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 이렇게 두 군데로 분류가 되어 있죠. 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요르단강 서안지구입니다. 여기에 베들레헴이 있고 이쯤에 나사렛이 있는 거죠. 그 카나라는 곳에 가면 지금도 그 예수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베네치아에 있는 산조르조 마조레 성당의 수도원 내에 있는 식당의 벽을 장식하기 위해서 그린 작품입니다. 수도원이 워낙 크고 또 식당에 많은 수도승들이 와서 한꺼번에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당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벽이 휑하죠. 너무 벽이 크니까. 그래서 과거에 대부분의 작품들이 수도원 식당 벽을 장식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문했던 그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도 결국은 수도원의 식당을 장식하기 위해서 주문했던 작품이죠. 이렇게 수도원에 식당이 걸려 있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루브르 박물관 룸 711번 모나리자 룸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나리자 진품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나리자를 보러 한 번씩은 다 가는 거죠. 저도 가봤습니다만 가보면은 100%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 앞에 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거든요. 도저히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약간 과장을 좀 보태보면은 작품 사이즈가 거의 A3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클까? 그 정도로 느껴집니다. 이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 정말 뭐 사람들이 맨날 저렇게 많겠어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갔을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때 가이드 담당 선생님이 모나리자 룸 방에 이렇게 사람이 적은 것을 처음 봤다 라고 할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저는 이 앞에 사실 좀 가기가 어려웠는 게 이 앞에 보면 지금 사람들 때문에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이게 가이드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접근을 못합니다. 이 모나리자 이 작품이 한번 도난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난 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탄 유리로 또 가려져 있고 그리고 항온 항습 장치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장치를 하는데 6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하고요. 작품이랑 거리가 한 2, 3m 정도 되거든요. 잘 안 보입니다. 가면은.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이 앞에 가서 사진 찍으시려면은 거의 뭐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시면 대부분 다 이렇게 좀 실망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나리자 룸에 가시게 되면 저기에 모나리자가 저기에 있구나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반대편에 뒤돌아보시면 이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카나의 혼인잔치라는 작품이 바로 모나리자 바로 건너편에 걸려 있습니다. 작품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높이가 거의 6.77m고요. 가로 길이가 거의 10m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나폴레옹이 베네치아 공화국을 점령하고 훔쳐온 겁니다. 이게 작품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반으로 이게 잘라가지고요. 그래서 뚫뚫 말아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훔쳐와서 지금까지도 안 돌려주고 있죠. 이 작품이 얼마나 크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문 옆에 보시면 이렇게 출입구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이쪽으로 출입구 들어오는데 이 작품을 한번 보수를 해야 되는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이 너무 크니까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문 위를 이만큼, 문 위쪽을 벽을 철거해 가지고 한번 빠져나가서 그렇게 수리하고 가져온 적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이 작품이 굉장히 큰 작품입니다. 예수의 첫 번째 기적인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기록으로 남긴 것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주로 기적을 행한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주로 기록을 남겼죠. 예수가 직접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런 행위 자체를 기록으로 남긴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파울로 베로네세는 그 행위 자체보다는 그 자기 나름대로 완전히 색다르게 해석을 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이 작품을 이해를 하시려면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의 첫 번째 기적인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기적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구절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초대를 받았다는 거죠. 혼례 청함을 받았고, 근데 혼례에 갔더니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과거 그때는 혼례 잔치에서는 하객들에게 포도주를 대접을 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예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뭐 종교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이 문구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고,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로 이제 바꾼 거죠. 과거에 혼인잔치에 가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좋은 포도주를 내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또 술을 많이 먹어서 취했으니까 그 다음에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가 포도주로 바꾼 것을 마셔보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내온 포도주도 여전히 품질이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의 첫 번째 기적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품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이 작품은 15세기 베네치아에서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뒷 배경을 보시면 베네치아의 건물들하고는 좀 구조가 좀 많이 달라 보이죠. 이 기둥을 보시면 이거는 고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과 똑같습니다. 배경은 15세기 베네치아에서 그렸지만 뒷 배경은 그리스의 형식을 차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실점이 정확하게 예수의 머리를 향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15세기 회화의 특징인 원근법을 그대로 적용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쪽의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하인들이 양을 도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고기를 도축하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가 겪게 될 고난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이 작은 밑에 보이는 이 동그라미, 이것을 좀 더 크게 보시면은요, 여기 있는 이것이 모래시계입니다. 그 시간을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성경 구절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시계는 예수의 대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예수와 예수의 어머니가 이 중간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역시 예수와 예수의 어머니는 뒤에 그 헤일로 후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손에 보면은 손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손에 빈 컵을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본인도 이제 컵에 포도주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맨 왼쪽에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사람, 이 남자와 이 여자, 이 두 분이 이 결혼식의 주인공입니다.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랑은 굉장히 좀 지쳐 보이죠. 뭔가 좀 힘이 없고, 이제 뭐 너무 지쳤어, 이런 표정에 좀 가깝습니다. 그런데 요 주위를 보시면 터번 쓴 사람도 보이고요. 그리고 시중을 드는 하인이 또 흑인입니다. 어린아이고요. 여러 인종이 굉장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피부가 굉장히 검은 사람도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인종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그 베네치아의 상황을 아마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의 베네치아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15세기에는 베네치아가 거의 지중해를 통한 무역으로 거의 꿀을 빨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냥 뭐 돈을 끌어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는 후추를 비롯해서 음식에 첨가하는 향신료가 없었습니다. 이걸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이 터키를 통해서 동양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육로를 통해서 들어오면 너무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당연히 이렇게 지중해를 통해서 이렇게 수입이 되는 거죠. 밑으로 내려올 필요도 없고 바로 이렇게 지중해를 통해서 이 베네치아를 통해서 그리고 각 유럽에 이렇게 전파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네치아가 바로 이 지중해 무역의 관문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베네치아가 이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아주 뭐 수익을 대단히 많이 거두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향신료가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냐면은 고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고기에 이제 후추를 뿌려 먹어보니까 맛이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향신료에 대한 유럽 사람들의 욕구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값어치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 값어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에는 이게 두카트라는 단위의 그 화폐를, 금화죠, 금화를 쓰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결혼치 차금이 뭐 15두카트, 여자 노예는 뭐 50두카트 이렇게 했는데 후추 한 상자가 170두카트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 시세로 한번 따져보니까 후추 한 상자가 거의 4,400만원, 그리고 후추 한 줌은 황소 반마리,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질 정도로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이 후추에 대한 그 욕구가 대단했었다고 합니다.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신랑 신부 옆에 보면은 유독 신부의 목걸이를 유독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굴까? 프랑스와 1세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지금 가장 그에게 가장 유력한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콧대라든지 턱 수염을 보면은 어떻게 좀 닮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라고 주장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뭐 잠깐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합스부르크가가 소유하고 있는 영토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보시면 유럽 대부분의 지역을 아마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유럽에 유명한 가문이 여러 개 있죠. 합스부르크가 외에도 프랑스의 부르봉 가문이 있고요. 이탈리아의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 같은 유명한 가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합스부르크가는 유럽에서도 가장 넓은 토지를 가지고 소유를 했었고 또 가장 권력이 강했었던 유럽 최대의 가문입니다. 근데 당시 르네상스가 한참 꽃필 때 15세기, 16세기에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1517년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합스부르크가가 가장 번성했을 때 수장이 카를 5세였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이 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또 선정되기도 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지금의 독일이죠. 바로 이 지방입니다. 이 합스부르크가가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어도 항상 여기에 대항하는 세력이 있었죠. 이 대항하는 세력이 바로 프랑스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한참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거의 모든 세력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다음 유럽으로 넘어오고 있었죠. 이 헝가리라든지 그다음에 이탈리아까지 계속 넘어오면서 이렇게 유럽을 완전히 정복하려고 계속 넘어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서는 가장 관건이 뭐냐면 이 지중해 지역을 누가 먼저 차지할 것인가, 지중해 해상 세력을 누가 먼저 차지할 것인가가 굉장히 관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지중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이탈리아를 선점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죠. 그래서 프랑스가 먼저 시작합니다. 프랑스와 1세가 먼저 이탈리아를 선점을 하려고 시도를 하죠. 그래서 프랑스와 1세가 1515년에 이탈리아로 넘어갑니다. 맨 처음에는 밀라노를 먼저 공격하려고 했었고요. 최종 목표는 이 나폴리까지 완전히 점령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근데 볼로냐 이 지방에서 교황과 만납니다. 레오 10세라는 교황과 당시에 만나게 됩니다. 레오 10세가 얘기를 하겠죠. 한번 봐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뭘 내주면 이탈리아에 대한 침략을 멈출 수 있겠냐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와 1세가 처음에는 라오콘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라오콘은 이탈리아에서도 굉장히 보물로 지정되는 거였기 때문에 레오 10세가 이거는 절대로 못 내준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대신 내가 라오콘 대신 다른 걸 보여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여준 게 뭐냐면 이걸 보여줬는데, 이게 뭐냐면은 움직이는 사자입니다. 프랑스와 1세를 왕궁에 데려다 놓고 이걸 보여줍니다. 이 사자가 아무것도 동력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사자가 앞으로 쩌벅쩌벅 걸어옵니다. 저절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와 1세 앞에 와서는 가슴이 이렇게 딱 열립니다. 그리고 프랑스 왕가의 상징인 하얀 백합이 앞에 탁 쏟아지는 거죠. 이 프랑스와 1세가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랍니다. 당시에
뭐 15세기, 16세기였으니까요.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는 뭐 장난감, 스스로 움직이는 저런 작품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저런 게 눈앞에 딱 보이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었냐?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레오 10세가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다빈치가 만들었죠. 이 다빈치가 뭐 회화나 작품 뭐 이런 거에도 당연히 재능이 있었지만 다빈치는 정말 천재라고 얘기를 하죠.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이분이 거의 다 섭렵을 했습니다. 움직이는 사자, 장난감, 작품 이런 걸 다빈치가 만들었는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와 1세가 너무 놀래가지고 다빈치 보고 다빈치의 홀딱반에서 프랑스로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근데 다빈치가 프랑스에 따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주장 중에 하나인데 다빈치 이분의 특성 중에 하나가 완성된 작품이 몇 점 없습니다. 거의 뭐 12점, 13점 이것도 추측일 뿐이고요. 이 다빈치가 그렇게 많은 활동을 했는데도 완성된 작품이 10여 점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워낙 재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뭘 한 가지를 제대로 끝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회화를 그리다가 갑자기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 그림 집어치우고 그걸 딴 걸 하는 겁니다. 딴 걸 또 하고 있다가 또 다른 생각이 들면 그것도 집어치우고 다른 거 또 하러 가고 늘 그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모나리자도 이거 완성품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재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워낙 이거 많은 분야에서 이것저것 건드리다 보니까 제대로 끝낸 게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빈치가 워낙 호기심이 강하신 분이니까 프랑스와 1세가 프랑스로 가자고 하니까 프랑스 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따라갔다 이제 그런 주장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다빈치가 프랑스와 1세를 따라서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를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분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죠. 작품을 모나리자, 앙구레 성모,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시면 이 작품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다빈치가 그냥 혼자 고개 간 게 아니고요. 이 작품에 10여 점 본인이 완성했다고 생각하는 본인이 그나마 현재에서 완성이라고 생각되는 작품을 다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후대 이탈리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땅을 치고 통과 갈 일이죠. 이걸 다 들고 갔으니까요. 다빈치가 프랑스로 넘어가는 바람에 당시 프랑스에서는 뭐 변변한 화가나 특별한 작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다빈치가 가는 바람에 프랑스가 르네상스 시대를 맞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프랑스 사람들로서는 이 프랑스와 1세가 정말 뭘 잘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모나리자 작품 하나만으로도 이 프랑스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작품 값어치가 뭐 어마어마하죠. 그 돈으로 따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나리자 작품 하나만 해도 그 가치가 그 정도인데 다빈치의 작품이 뭐 10여 점이 불과하다 보니까 프랑스로서는 정말 대박 터진 거죠. 그래서 베로네세가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이탈리아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신부의 목걸이를 유독 이게 탐을 내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을 삽입한 이유가 바로 프랑스와 1세가 그 이탈리아의 보물인 다빈치를 데려가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 모든 작품들을 다 가져갔으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현대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는 뭐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15세기, 16세기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해서 태평성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시대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까지 그렇게 살기 좋은 태평성대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 유럽 해안가에 살던 주민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것들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 바르바리 해적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건 인터넷을 조회해 보시면 굉장히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두목이 이게 히지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주로 근거지가 이 아프리카 쪽 이 해안가였습니다. 여기에 주로 근거지를 두고 있는데 여기 주로 스페인 해안가나 아니면 이탈리아 이 해안가 이런 데 가서 주민들을 납치합니다. 납치해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를 통해서 이렇게 상업 활동을 하던 배들을 납치해서 물건들을 빼앗고 주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악독하게 활동을 했냐면 1518년에 결성됐는데 이 1530년부터 1780년까지 거의 250년 동안요. 125만 명의 유럽인을 납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 250년 동안 125만 명이니까 생각해보면 한 세대가 30년이지 않습니까? 거의 9세대,
9세대가 지나갈 동안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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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가에 살던 이 주민들이, 여기 이렇게 해안가에 살던 주민들이 언제 노예로 잡혀갈지 몰라서 벌벌 떨면서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럽은, 당시에 노예는 다 백인이었습니다. 노예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노예는 흑인인데, 원래 노예 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백인이었습니다. 주로 이쪽에서 납치당한 사람들, 이쪽에서 납치당한 사람들이 주로 노예로 다 팔려나갔으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나오기 시작했냐면, 당시에는 여기가 이만큼 이렇게 사하라 사막이지 않습니까? 이 사하라 사막이 얼마나 크냐면 이게 유럽 대륙하고 맞먹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몰랐어요. 여기를 못 내려오니까, 이쪽이 막혀서 못 내려오니까 이 지방에 뭐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바스코 다가마가 이렇게 아프리카를 이렇게 더듬다가 인도까지 가는 항로를 개발하면서부터 여기에 이제 진출이 가능하게 됐던 거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납치해서 노예로 삼아서 이렇게 팔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흑인들이 나왔던 거고요. 그전에는 주로 유럽의 그 해안가에 살던 여기 사람들이 다 백인들이 노예로 잡혀와서 그 노예시장에 팔려나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에 그 일반 백성들이 살기가 얼마나 팍팍했냐면, 당시의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피렌체에서 흑사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오른쪽에서는 오스만 트루크 제국이 계속 영토를 확장해서 유럽을 넘보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세르비아라든지 보스니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이쪽을 다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동쪽에서 오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는 병사들이 그렇게 무섭다는데, 그리고 그렇게 잔인하다는데 어떻게 사냐,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걱정이 로마 교황청에 대한 원망으로 바뀝니다. 아니 뭐 종교만 믿으면 될 줄 알았더만, 교황청만 믿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네.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 있었네. 우리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로마 교황청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주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 지목한 게 뭐냐면, 이게 마녀짓이다. 마녀가 주술을 부리고 마녀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다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녀 사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르네상스 시대는 굉장히 예술적으로 발달한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도 살기 좋은 시대였다고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마녀를 잡아다가 불에 태우고 이랬었으니까요.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팍팍한 상황이었는지, 살기가 힘들었는지를 아마 이게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이분을 보시죠. 지금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분이 여기 손에 포도주를 들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들고면서 이게 지금 감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성경 구절에 나왔듯이 보통 혼례 잔치에 가면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줬다가, 그리고 사람들이 흥에 겨워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하게 나면은 나중에는 좀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주는데, 이분이 지금 감탄하는 거죠. 혼례가 시작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이 집에서는 좋은 포도주를 내주고 있구나. 이제 그 성경 구절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하인이 이제 항아리에 포도주로 변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이렇게 따로 담아내고 있는 그런 장면까지 이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카나의 결혼잔치는 예수의 기적이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거운 주제인데 굉장히 밝고 유쾌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베로네세의 작품이 보면은 이렇게 종교적인 얘기를 굉장히 유쾌하고 밝게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카나의 결혼잔치 이후에 6점의 또 종교화를 그렸는데, 이 작품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카나의 결혼잔치도 130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130명마다 다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도 굉장히 유쾌한 연회잔치 같이 보이는데,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중간에 예수가 있고요, 12제자가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기존에 보던 최후의 만찬과는 완전히 다르죠. 엄숙한 분위기 하나도 없고요, 너무 즐겁습니다. 옆에 보시면 사람들이 다 술을 마시고 있고 음식을 나누고 있고 굉장히 무슨 큰 레스토랑에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작품을 그리고 나서 베로네스는 종교재판에 불려갑니다. 거기서 종교심판을 받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부분을 보면 광대가 나옵니다. 어린 흑인이 나오고요, 광대는 또 앵무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이분은 성인입니다. 성직자죠. 근데
음식을 먹고 나서 이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를 쑤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문제가 됐던 보시면 장면 중에 하나가 여기 동그라미 안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독일 병사들입니다. 독일 병사들이 연에 와서 술을 마시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로마 교황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1517년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로마 교황청이 부패에 빠졌다. 더 이상 로마 교황청을 따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 반박 성명문 내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독일 병사를 그려놨으니까 로마 교황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그 베로네세가 종교재판에 불려갑니다. 종교재판에 불려갔으면 그냥 이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죠. 사람 앉혀놓고 주위에 삥 둘러앉아서 이제 전부 다 질문하는 거죠.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까? 종교가 우습습니까? 로마 교황청이 장난입니까? 독일 병사를 그린 이유가 뭡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린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교황청에 지금 반항하는 겁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대답 한번 잘못하면은 바로 사형이죠.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림 수정해라. 그림 수정하는데 어떻게 수정하냐면 여기 독일 병사 지우고, 그리고 이게 뭐 아이들 장난치는 거 이런 거 지우고, 그리고 성직자 이쑤시는 거 이거 지우고, 뭐 이거 지우고 이거 저거 지우고 이거 다 고쳐라. 안 그러면은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이제 겁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로네세가 이걸 가지고 가서 한참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나서 이제 최종 작품을 다시 교황청에 제출합니다. 최종 작품을 근데 하나도 안 고쳤습니다.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뭐지? 이게 그러니까 그 대신 작품을 고친 대신에 제목을 바꿔버렸습니다. Feast in the House of Levi. 레위가의 연회, 레위가의 잔치. 작품을 제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거 최후의 만찬 아닙니다. 이거 종교화 아닙니다. 이 사람 예수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레비가에서 일어난 잔치입니다. 이렇게 제목만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통과했습니다. 자, 오늘 보신 작품 파울로 베로네세의 카나의 결혼잔치라는 작품은 당시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이, 특히 화가들이 종교화를 그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고요. 또 로마 교황청의 주문과 또 검열을 받아야 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무거운 만큼 또 작품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종교화들처럼 굉장히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로 그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파울로 베로네세는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주제를 해석해서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 안에는 총 130명이 나오는데요. 130명마다 각자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알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저도 다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즐겁고 재미있게 감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나중에 기회가 되실 때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를 한번 보시고 바로 뒤돌아서서 이 작품을 한번 보신다면 충분히 즐겁고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